장산 기슭에 자리 잡은 조용한 마을, 신풍리. 마을을 휘감아 흐르는 람강은 마치 부드러운 비단처럼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흘러갔습니다.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이 땅에는 드넓은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푸른 나무로 뒤덮인 산과 초가집들이 마을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외곽, 붉은 흙길 끝자락, 강가 근처에는 작고 초라한 집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빛바랜 잎으로 대충 엮은 지붕과 틈새로 바람이 드나드는 낡은 나무 벽은 집안을 제대로 가려주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몇십 대 노인 혜수 씨가 10년 넘게 홀로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전쟁 참전 용사였던 혜수 씨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햇볕과 바람에 그을린 검붉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조국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던 그의 거친 손에는 세월의 흔적과 고된 노동으로 생긴 깊은 상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풍리 사람들은 혜수 씨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마을 모임에 참석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혼자 살며 농사일을 도와주고 받은 품삯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한때 행복한 가정이 있었다는 사실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그 모든 행복은 끔찍한 홍수에 휩쓸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혜수 씨의 아내와 어린 딸은 잔혹한 물살에 목숨을 잃었고, 그에게는 깊은 슬픔과 잊을 수 없는 고통만이 남았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고 서리가 내리기 전 혜수 씨는 일찍 일어나 낡은 괭이를 들고 밭으로 나가거나 땔감을 지게에 지고 장에 가서 푼돈과 바꿔오곤 했습니다. 힘겨운 삶 속에서도 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혜수 씨가 작은 나무 상자에 가족 사진을 간직하고 있다는 소문만 마을에 떠돌 뿐이었습니다. 가끔 그는 툇마루에 앉아 사진을 바라보며 먼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눈빛으로 희미해진 기억 속 행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혜수 씨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무관심했지만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것은 어느 겨울 오후였습니다. 그날은 하늘이 어둡고 장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매서운 추위를 몰고 왔습니다. 혜수 씨는 낡은 외투 하나만 걸친 채 땔감을 구하러 산으로 향했습니다. 얇은 외투는 그의 마른 몸을 추위로부터 지켜주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마을 어귀에 있는 낡은 움막 근처를 지나던 혜수 씨는 움막 안에서 작은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덫에 걸린 야생동물의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움막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새아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4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그리고 6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였습니다. 새아이 모두 마르고 창백한 얼굴에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뭐 하는 거니? 혜수 씨는 추위와 피로에 지쳐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큰 남자아이가 고개를 저으며 손짓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작은 너무 느리고 어색해서 혜수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남자아이는 형의 손을 꼭 잡고 추위에 떨고 있었고, 막내 여자아이는 구석에 숨어 울먹이는 듯한 눈으로 혜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수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누구일까? 왜 이 깊은 산속에 어른도 없이 있는 걸까? 그는 몇 번 더 아이들에게 질문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개를 젓는 행동과 무력한 눈빛뿐이었습니다. 결국 혜수 씨는 아이들이 듣지 못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보며 혜수 씨는 가족을 잃었던 그날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운명의 잔혹함 앞에 무력했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혜수 씨는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낡은 외투를 벗어 막내 여자아이에게 덮어주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자, 집으로.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했던 큰 남자아이는 혜수 씨가 여동생을 안아 올리는 모습을 보자
눈빛이 누그러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동생의 손을 잡고 혜수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집에 도착한 혜수 씨는 불을 피웠습니다. 화덕의 불빛은 작고 소박한 집안에 따스함을 더했습니다. 새 아이는 모닥불 옆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작은 손을 불에 쬐었습니다. 혜수 씨는 집 구석에서 남은 쌀을 찾아 묽은 죽을 끓였습니다. 죽 냄새가 퍼지자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혜수 씨는 새 아이가 곤히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 소리와 아이들의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마음은 한편으로 평온해졌지만 동시에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디서 왔을까? 왜 이 추운 산속에 버려진 걸까? 아이들의 눈빛, 특히 막내 여자아이의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의 이름이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혜수 씨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수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의 가족이나 아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만 할 뿐 아무도 아이들을 알아보지 못했고 도와주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관청에 보내 고아원에 맡기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 떨며 자신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자 혜수 씨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홀로 남겨졌던 과거의 자신과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을 때의 공허함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고통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큰 책임감을 느꼈지만 혜수 씨는 아이들을 맡아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큰 남자아이는 산, 작은 남자아이는 황, 그리고 막내 여자아이는 마음이라고 이름 지어 주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강가의 작은 집은 슬픔과 고독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의 발소리와 희망으로 가득 찬 눈빛은 혜수 씨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여정과 시련을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수 씨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불꽃, 한때 삶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불꽃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혜수 씨가 새 아이를 집으로 데려온 후 처음 며칠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용했던 작은 집은 갑작스러운 손님들의 등장으로 북적거리고 어수선해졌습니다. 혜수 씨는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었고 더군다나 말 못하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산, 황, 마음, 새 아이 모두 듣지 못하는 아이들이었기에 말을 할 수 없었고 수화도 할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눈빛과 서툰 몸짓으로만 자신의 필요한 것을 표현할 수 있었고 혜수 씨는 그때마다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산이는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의젓하게 동생들을 돌보았습니다. 특히 막내 마음이는 낯을 많이 가리고 겁이 많았기 때문에 산이는 마치 어린 아빠처럼 마음이를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황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반항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탓이었습니다. 마음이는 항상 산이 옆에 붙어 다니며 혜수 씨를 쭈뼛쭈뼛 바라보는 눈빛으로 저를 믿어도 될까요? 라고 묻는 듯 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혜수 씨와 아이들 사이에 의사소통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은 말을 할 수 없었고 혜수 씨는 수화를 몰랐기 때문에 오직 눈빛과 추측만으로 서로의 뜻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황희가 갑자기 배가 아파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 수 없었던 황희는 배를 움켜쥐고 끙끙거렸습니다. 혜수 씨는 놀라 잠에서 깨어 집 구석에 남아있던 약을 찾아보았지만 어떤 약을 먹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혜수 씨는 밤새도록 황희의 배를 문질러주며 아이의 고통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황희가 보여준 고마움의 눈빛을 통해 혜수 씨는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하는 혜수 씨의 삶은 더욱 고달파졌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낡은 괭이를 들고 남의 밭에서 일을 해야 했고, 오후에는 산에 올라 땔감을 구해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어느 날 무거운 땔감을 지고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넘어져 며칠 동안 다리를 절뚝거려야 했지만, 혜수 씨는 힘겹게 걸음을 옮겨 쌀 한 줌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신풍리 사람들은 혜수 씨를 두고 쓸데없는 일에 나선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집만 얹었다느니 애들을 고아원에 보내라는 둥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수 씨는 그들의 말에 개의치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다만 집으로 돌아와 문 앞에 서 있는 마음이의 해맑은 얼굴과 웃으며 달려나오는 황희를 보면 그 모든 험담들이 아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혜수 씨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머물 곳뿐만 아니라 침묵의 세상에 갇힌 아이들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혜수 씨는 마을 도서관에서 낡은 책 무더기 속에서 우연히 수화책을 발견했습니다. 책은 오래되고 낡아 글씨도 희미했지만 혜수 씨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혜수 씨는 매일 밤일을 마치고 돌아와 작은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수화를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툰 손짓에 스스로도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 답답해하는 마음이를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고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아이들도 새로운 삶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산이는 혜수 씨가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며 돕기 시작했습니다. 땔감을 패고 밭을 갈고 불을 피우는 법을 배우며 비록 말은 하지 못했지만 해맑게 웃는 얼굴로 혜수 씨를 도와 일하는 모습은 혜수 씨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반항적이었던 황희도 집 뒤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일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매일 저녁 황희는 혜수 씨의 손을 잡아 끌고 텃밭으로 갓싹이 트는 채소들을 가리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무잎으로 작은 집 모형을 만들어 혜수 씨에게 보여주며 우리 집이라고 말하는 듯한 귀여운 장난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음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마음이는 침대에 누워 뜨거운 숨을 몰아쉬며 힘없이 움직였습니다. 혜수 씨는 놀라 마음이를 업고 10km 떨어진 보건소로 달려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미끄러운 흙길에 여러 번 넘어졌지만 혜수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에 도착하자 의사는 마음이가 추위에 감기가 심해져 고열이 난 것이라며 충분한 휴식과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혜수 씨는 병상에 누워 곤히 잠든 마음이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의 거친 손은 마음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 마음이 곁을 지킨 혜수 씨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날이 박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산이와 황희는 마음이가 없는 빈자리를 보며 불안한 눈빛으로 혜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수 씨는 간단한 수화로 마음이가 아파서 보건소에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수화를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툴렀지만 아이들은 그의 마음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수 씨는 아이들을 위해 밥을 짓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몸은 고되었지만 마음이는 왠지 모르게 가벼웠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 살아갈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혜수 씨는 마음이를 데리러 다시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혜수 씨는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마음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산이와 황희는 마음이를 보자마자 달려가 품에 안았습니다. 새 아이는 서로에게 기대어 밤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혜수 씨는 가슴 깊은 곳에서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혜수 씨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수화를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어 하나 표현하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꾸준히 노력한 덕분에 조금씩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혜수 씨의 노력에 보답하듯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혜수 씨에게 배운 수화를 황희와 마음이에게 가르쳐 주었고 글을 읽고 쓰는 법도 알려주었습니다. 황희는 텃밭 가꾸기에 더욱 열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다양한 채소와 꽃을 심고 가꾸면서 텃밭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배움터가 되었습니다. 마음이는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혜수 씨에게 배운 수화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수 씨는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수화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혜수 씨가 따뜻한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사랑한다는 수화를 반복해서 보여주자 아이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아이들의 수화를 보면서 혜수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5년 전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흘러 아이들은 어엿한 청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산이는 대학교에 진학하여 사회복지학을 공부했고 황희는 요리사가 되어 유명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는 미술의 재능을 보여 예술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세 아이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혜수 씨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깊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혜수 씨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사랑으로 가득 찬 현재에 감사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잔뜩 부르튼 해진 손으로 갓난아기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눈 한 번 붙이지 못하고 그저 아기가 이 위기를 넘기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심히 눈을 뜨고 그의 손을 힘없이 잡았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고통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삶은 고되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나날 속에 흘러갔습니다. 해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배운 간단한 수화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송은 빨리 배웠고 심지어 황과 심에게 다시 가르쳐 주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저녁 송은 가슴을 가리킨 다음 손을 해에게 향하며 아빠라는 수화를 했습니다. 해는 놀라서 늙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비록 말은 아니었지만 아빠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점차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과 낡은 옷가지들을 가져와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해가 낡은 셔츠를 꿰매고 있을 때 황이 마당으로 뛰쳐나갔다가 눈이 빨개진 채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황은 해의 손에서 셔츠를 낚아채 화난 수화를 하며 마치 그들이 나쁜 말을 했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해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이 칭찬받기 위해 아이들을 입양했다고 그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수군거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저 황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매일매일 해와 새 아이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이들을 책임으로 여기지 않고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서 나누는 소박한 식사, 온기로 가득 찬 비록 소리가 나지 않는 웃음소리는 그의 삶에서 가장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절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은 인생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그는 자신의 모든 사랑을 다해 아이들에게 보답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강가의 작은 집에서 사랑의 불꽃은 여전히 은은하게 타오르며 고요한 영혼들에게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신풍마을의 여름은 언제나처럼 빠르게 찾아와 장산의 뜨거운 열기를 메마른 들판으로 쏟아 부었습니다. 그 해에도 해는
새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매일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궁핍한 삶은 그에게 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자 상류에서 몰려든 흙탕물은 온순했던 남강을 흉포한 짐승으로 돌변시켰습니다. 해와 새 아이가 애써 일궈온 작은 희망마저 모두 휩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산에서 쏟아져 내린 물은 마을을 덮치고 흙과 나무를 휩쓸었습니다. 바람이 초가 지붕을 핥히고 지나가며 썩은 짚을 날려버렸습니다. 해는 지붕을 다시 묶기 위해 밖으로 달려나갔지만 자연의 힘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강가의 작은 집은 심하게 흔들렸고 빗물이 안으로 들이치며 아이들이 덮고 있던 얇은 담요를 흠뻑 적셨습니다. 송황 시미리와 해는 폭풍우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새 아이는 당황한 눈빛으로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해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진정시키며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강물은 이미 집 앞 계단까지 차올라 무섭게 소용돌이치며 흘러갔습니다. 해의 머릿속에는 15년 전 대홍수,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황과 송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심을 안아 올린 다음 집에서 300m쯤 떨어진 높은 언덕으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쏟아지는 빗물에 눈도 제대로 뜰 수 없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질척거리는 진흙길을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그는 그 언덕에만 도착하면 모두 안전할 것이라고 되뇌었습니다. 네 사람이 언덕에 도착하자마자 흙탕물은 작은 집을 삼켜버렸습니다. 해와 아이들이 가진 모든 것은 이제 젖은 옷까지 몇 벌과 가슴 아픈 기억뿐이었습니다. 해는 어둠 속에서 솟구치는 강물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아이는 손을 뻗어 해의 팔을 가볍게 토닥이며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그 끔찍한 밤이 지나고 신풍마을은 진흙과 물에 잠겼습니다. 초가집들은 모두 심하게 파손되었지만 사람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해는 이제 유일한 보금자리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새아이와 함께 마음씨 좋은 이웃의 작은 집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이웃은 그들 가족에게 잠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 후로 고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돈이 없었기에 그는 숲으로 가서 대나무와 나뭇가지를 모아 집에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어린 손과 황도 팔을 걷어붙이고 그를 도왔습니다. 밧줄을 물고 기둥을 세우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심은 해 곁에서 맴돌며 천진난만하지만 신뢰로 가득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칠 때면 아이들이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해는 마음의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는 다시 집을 지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바람을 피하는 것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삶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지만 다른 어려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아침 해가 지붕을 수리하고 있을 때 마을 간부들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해는 나가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사회복지 담당자인 복간사였습니다. 복간사의 심각한 표정을 보자 해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해씨, 복간사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습니다. 해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 서 있었고 손에 쥔 망치를 꽉 쥐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스쳤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독신이고 고정 수입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아이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집안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아이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송은 해와 간부들 앞을 가로막고 서서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단호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손을 들어 해가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수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데도 안 갈 거예요.
말을 할 수 없는 막내심은 해의 다리를 꼭 끌어안고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해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 곁을 떠나면 그 누구도 자신처럼 아이들을 사랑하고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아이들을 아무데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는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제 가족을 갈라놓으려 한다면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 후에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을 위해 돈을 벌고 밤에는 등불 아래 앉아 한자 써내려갔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신풍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비난하던 사람들도 이제 그의 끈기와 새 아이를 향한 끝없는 사랑에 감탄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를 도와 상부에 탄원서를 보내고 자선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몇 달간의 기다림 끝에 해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마을위원회에서 아이들을 계속 키울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단, 아이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검게 그을린 얼굴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송은 그의 손을 잡고 해가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수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날 밤 다시 지은 작은 집에서 희미한 등불 아래 네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해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아이들이 곁에 있다면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은 그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고 그는 모든 사랑을 다해 가족을 지켜낼 것입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을 인정받은 후 해와 그의 작은 가족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기쁨이 돌아왔지만 해는 자신의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제 아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교육을 시키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농부인 그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끊임없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고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새 아이는 그의 걱정을 아는 듯 더욱 부지런하고 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첫째 송은 물 깃기, 땔감 나르기 같은 힘든 일을 도울 뿐 아니라 더 잘 소통하기 위해 열심히 수화를 배웠습니다. 그는 해와 동생들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며 아직 어린 황과 심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송이 아빠라는 수화를 하고 미소 지을 때마다 해는 말할 수 없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송은 단순히 그의 큰아들일 뿐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그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둘째 황은 예전의 제멋대로인 모습을 버리고 한층 성숙해졌습니다. 그는 텃밭 가꾸기와 식물 돌보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집 뒤에 작은 텃밭은 원래 시들한 채소 몇 포기만 심겨 있었지만 이제는 황이 심은 다양한 작물들로 가득 찼습니다. 가지, 오이, 호박덩굴이 울타리를 타고 올라갔고 작은 밭은 생명력으로 넘실거렸습니다. 막내심은 비록 말은 못하지만 눈빛과 몸짓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언니 오빠를 따라 텃밭에서 뛰어놀고 해가 일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그의 작은 손발이 되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심의 해맑은 미소와 애교는 해에게 지친 하루 끝에 큰 위안을 주는 활력소였습니다. 해는 아이들을 위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품팔이를 하고 밤에는 낡은 등불 아래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몰랐던 해는 아이들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송과 함께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아이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밤 송의 손짓을 따라하며 연습했습니다. 아이들도 그의 노력을 알고 더욱 열심히 수화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구호 단체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홍수 피해를 입은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의료 지원과 생필품을 제공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해와 아이들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구호 단체 사람들은 해의 가족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여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송은 특히 수아의 재능을 보였기에 구호 단체의 도움으로 특수학교에 다닐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해의 격려와 친구들의 도움으로 송은 점차 학교 생활에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송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동생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해에게는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송은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수화 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센터에서 일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황은 농업 기술을 배우고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농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텃밭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선한 채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심은 송의 도움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고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즐겁게 뛰어놀며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해는 늙고 병들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아이들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평온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강가의 작은 집 마루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세상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이 아이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힘들고 고된 삶이었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그의 인생은 후회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강가의 작은 집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사랑과 희망의 등불을 밝히며 따뜻한 온기로 주변을 감싸 안았습니다. 네, 한국어로 전체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푸른 싹이 돋아나고 옹하이는 가족을 위해 소중한 작지만 값진 수입을 얻었습니다. 황이 정원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 작은 손으로 정성스럽게 나무를 돌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옹하이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황의 행동은 작은 가족이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었습니다. 막내딸 덤은 소심한 아이였지만 자라면서 총명함과 예민한 감수성을 드러냈습니다. 덤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옹하이가 학교에서 얻어온 몽당 연필로도 색채와 감정이 풍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느 날 덤은 옹하이가 난로가에 앉아있고 세 아이가 그 주위에 모여있는 작은 집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옹하이는 그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덤은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림 한 획 한 획의 옹하이가 자신이 사랑하는 작은 세상의 중심임을 표현했습니다. 삶은 점차 안정되었지만 시련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옹하이는 새 아이가 마을 학교에 정식으로 다니려면 법적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면서 관계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옹하이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눈앞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옹하이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낡은 나무 탁자에 앉아 복잡한 서류를 읽느라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송과 황은 펜과 종이 같은 작은 물건들을 조용히 준비하며 그를 도왔습니다. 덤은 재미있는 그림을 그려 탁자에 올려놓고 그를 격려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마침내 보상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옹하이는 새 아이의 법적 보호자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그가 서류를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기쁨에 찬 눈으로 마당으로 뛰어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그가 아이들에게 쏟은 사랑과 헌신의 증거였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옹하이는 새 아이를 마을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작은 가족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송과 황은 동급생들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처음으로 진짜 교실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덤은 조금 낯설어 했지만 옹하이의 격려하는 눈빛을 보고 용기를 내어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옹하이는 창밖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의 수업을 열심히 듣는 모습을 지켜보며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세상을 탐험할 새로운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옹하이의 삶은 안정된 궤도에 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일하러 가고 오후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러 온 후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채소와 말린 생선으로 차린 간소한 식사였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작은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쉬는 날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들판에 나가 풀을 베고 잡초를 뽑는 등 간단한 농사일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노동하는 법뿐만 아니라 사랑과 근면함으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슬픔과 상실의 기억은 작지만 소중한 기쁨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람 강가에서 조용히 혼자 살던 옹하이는 이제 진정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작은 집 안에는 사랑의 빛이 끊임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강물처럼 빠르게 흘러 새 아이를 처음 집으로 데려왔을 때 어색해하던 옹하이는 어느새 70살이 되었습니다. 이었던 새 아이들은 이제 건장하고 의지 넘치는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강가의 작은 집은 여전히 소박한 모습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겪어온 고난과 시련은 땀과 눈물, 그리고 아낌없는 사랑으로 한 페이지씩 채워진 한 권의 책과 같았습니다. 송, 첫째 아들은 이제 어른스럽고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송은 마을을 떠나지 않고 옹하이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 자신과 같은 아이들에게 소통의 기회와 사회 적응을 위한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송이 낡은 집에서 운영하는 작은 수화교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송의 손짓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듯 수화를 익혔습니다. 세상과 소통할 새로운 길을 찾은 듯 말입니다. 황, 둘째는 농사에 대한 열정을 키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옹하이와 함께 묵묵히 밭을 일구며 진정한 농부로 성장했습니다. 황은 가족의 작은 밭을 넓혀 다양한 채소와 과일, 뿌리 채소를 재배하는 큰 농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농장에서 생산된 농작물들은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될 뿐 아니라 시장에 내다 팔아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록 말은 할 수 없었지만 황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스스로 자립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덤, 막내딸은 이제 밝고 재능 넘치는 아가씨로 자랐습니다. 낡은 종이에 낙서를 하던 어린 시절부터 화가의 꿈을 키워온 덤은 꾸준히 그림 대회에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옹하이를 그린 그림이도 대회에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림 속 옹하이는 작은 집 마루에 앉아 따스한 눈길로 석양 아래 뛰노는 새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평생 자신들을 사랑하고 지켜준 아버지에 대한 덤의 깊은 감사와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따사로운 햇살이 덤폭 마을을 가득 채운 날, 옹하이의 세 자녀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옹하이에게 큰 선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날 옹하이는 집 앞에서 낡은 바구니를 고치고 있었는데 대문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제잘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송, 황, 덤이 작은 선물들을 하나씩 들고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 아이는 옹아이 앞에 나란히 서서 동시에 수화로 아빠, 다녀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훌륭하게 자란 아이들을 보며 옹하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에 젖었습니다. 덤이 앞으로 나와 옹하이의 손을 잡고 집 뒤편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새롭게 지은 멋진 집이 있었습니다. 아빠, 덤은 수화로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예전에 아빠가 저희에게 집을 지어주셨으니 이제는 저희가 아빠께 아름다운 집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아빠가 남은 시간을 이곳에서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옹하이는 말없이 서서 떨리는 손으로 벽돌 벽을 어루만졌습니다. 과거에 대한 회한이 아닌 행복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아이들을 한 명씩 품에 안으며 오랫동안 간직해온 따스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얘들아, 정말 장하다. 옹하이는 목이 메어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너희가 너무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송은 수화교실 이야기를, 황은 풍성한 수확을 거둔 농장 이야기를, 덤은 자신이 그린 그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옹하이는 조용히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서로 사랑하며 잘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환한 달빛이 마당을 비추는 가운데 옹하이는 집 앞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새 아이는 그의 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처음 만났던 날의 이야기,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던 시절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옛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덤은 옹하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행복하세요? 옹하이는 막내딸을 바라보며 따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아빠는 정말 행복하단다. 덤아, 너희들이 아빠에게 가족을 선물해 주었잖니. 아빠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다음 날 아침, 옹하이는 늘 하던 대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박한 나무 침대에 누워 평온한 얼굴로 입가에 은은한 미소를 띤 채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작은 집에서 서로에게 기대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옹하이와 새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행복과 만족감을 가슴에 안은 채 자신의 사명을 다한 아버지는 그렇게 조용히 삶을 마감했습니다. 옹하이의 장례식 날, 덤퐁 마을 사람들은 모두 슬픔에 잠겼습니다. 과거 그를 오해하고 쑥덕거렸던 사람들조차 고개를 숙이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들은 한 노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동시에 혈육도 아닌 새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 키운 위대한 아버지의 숭고한 삶에 존경을 표했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무덤 앞에 소박한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우리들의 아버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분께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옹하이와 새아이들의 이야기는 덤퐁 마을의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옹하이가 살았던 작은 집은 장애 아동을 위한 수화 및 예술 교육센터로 바뀌었고 바다등대 마임 하인지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의 세 자녀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가 가르쳐준 사랑과 포용의 정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덤퐁 마을 사람들에게 옹하이는 전쟁 영웅을 넘어 인류애와 가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밝힌 사랑의 불꽃은 그가 사랑하고 지켜주었던 이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시간은 마치 멈추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새 아이를 처음 집으로 데려왔을 때의 어색함과 낯설음은 이제 빛바랜 추억이 되었습니다. 옹하이는 어느덧 70살의 노인이 되었고 이었던 새 아이들은 이제 씩씩하고 의젓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강가의 작은 집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그 안은 이제 진정한 가족의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겪어온 고난과 시련, 그리고 그 속에서 꽃피운 사랑과 희망은 마치 땀과 눈물, 그리고 헌신으로 한 줄 한 줄 써내려간 한 권의 두꺼운 책과 같았습니다. 송, 마다들은 이제 어깨가 넓고 듬직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옹하이의 농사일을 돕는 든든한 일꾼이자 마을의 아이들을 위한 수화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송은 도시로 나가지 않고 마을에 남아 옹하이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과 같은 아이들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가르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용기를 북돋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송이 낡은 집 한켠에 마련한 작은 수화 교실은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송의 손짓 하나하나를 눈으로 쫓으며 마치 세상과 연결되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듯 열정적으로 수화를 익혔습니다. 황, 둘째 아들은 땅에 대한 애정을 발견했습니다. 옹하이와 함께 묵묵히 밭을 일구며 보낸 시간 속에서 황은 어느새 능숙한 농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작은 밭을 넓혀 다양한 채소와 과일, 뿌리 채소들을 재배하는 풍요로운 농장으로 가꾸었습니다. 그의 농장에서 수확한 농작물들은 가족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시장에 내다 팔아옹하이 가족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록 말은 하지 못했지만 황은 자신의 부지런한 손길과 땀방울로써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막내딸은 이제 아름다운 아가씨로 성장했습니다. 낡은 종이와 몽당 연필로 그림을 그리던 어린 시절부터 화가의 꿈을 키워온 덤은 꾸준히 그림 대회에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온 마음을 담아 그린 옹하이의 초상화가도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림 속 옹하이는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작은 집 마루에 앉아 마당에서 뛰노는 새 아이들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평생토록 자신들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지켜준 아버지에 대한 덤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현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눈부신 햇살이 덤폭 마을을 금빛으로 물들이던 날, 옹하이의 세 자녀는 아버지를 위한 특별한을 준비했습니다. 오랜 시간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옹하이에게 줄 선물을 마련한 것입니다. 옹하이는 여느 때처럼 집 앞에서 낡은 바구니를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익숙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송, 황, 밀피 각자 선물을 하나씩 들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 아이는 옹하이 앞에 나란히 서서 동시에 수화로 "아빠, 저희 왔어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훌륭하게 자라난 새 아이의 모습에 옹하이는 가슴 벅찬 감동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새로 지은 멋진 집이 서 있었습니다. 붉은 기와지붕과 튼튼한 벽돌벽, 넓은 마당과 향기로운 꽃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정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집이었습니다. 아빠, 덤은 수화로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아빠께 아름다운 집을 선물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빠, 이 집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옹하이는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으로 벽돌 벽을 만져보았습니다. 과거의 고난을 떠올리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차오르는 행복과 감격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아이들을 하나씩 품에 안았습니다. 수년간 애지중지 키워온 아이들의 따스한 체온을 느끼며 옹하이는 목이 메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정말 고맙다. 아빠는 너희가 너무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새 집에서 소박하지만 더없이 따뜻하고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송은 수화교실 아이들 이야기를, 황은 풍년을 맞은 농장 이야기를, 덤은 그림대회 수상 소식을 전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옹하이는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옹하이는 마당에 놓인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둥근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아이는 그의 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처음 만났던 날의 이야기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던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며 옛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덤은 옹하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행복하세요? 그럼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단다. 너희 덕분에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알게 되었으니 아빠에게는 더 바랄 것이 없단다. 다음 날 아침, 옹하이는 평소처럼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새 집에 푹신한 침대가 아닌 낡은 나무 침대에 누워 마치 깊은 잠에 든 듯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은은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옹하이 손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낡은 집에서 서로에게 기대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네 사람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주어진 모든 사랑과 헌신을 다하고 행복과 만족감 속에서 옹하이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옹하이의 장례식 날, 던퐁 마을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한 노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동시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새 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키워낸 위대한 아버지의 숭고한 삶에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새 아이는 옹하이의 무덤 앞에 소박한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우리들의 영원한 아버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분께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옹하이와 새 아이들의 이야기는 덤퐁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옹하이가 살았던 작은 집은 바다 등대라는 이름의 장애 아동을 위한 수화 및 예술 교육센터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송, 황, 덤 세 자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그가 가르쳐준 사랑과 포용의 정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세상에 따스한 빛을 밝혔습니다. 덤퐁 마을 사람들에게 옹하이는 이제 전쟁 영웅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상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몸소 보여준 사랑의 불꽃은 그가 사랑하고 아꼈던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